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잠이 깹니다. 아들 준석이가 몰래 나가는 소리 때문이죠. 처음엔 그냥 산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정확히 새벽 4시에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돌아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스타트업 실패 이후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잘못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어느 날 저는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 지하 창고 앞에서 멈춰섰죠. 불 꺼진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그 안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장면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48살 김영자입니다. 서울 외곽 원룸에서 28살 아들 준석이와 20살 딸 유나를 키우고 있죠. 남편 없이 홀로 두 남매를 키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건물 청소 일을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 밥을 짓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괜찮았어요. 아이들만 잘 크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준석이가 이상합니다. 2년 전 스타트업이 망한 뒤로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말도 줄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죠. 아이도 상처받았을 텐데 제가 더 아프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준석이가 새벽마다 몰래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산책이라도 나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매일 새벽 4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가는 게 신경 쓰였어요. 저는 잠이 얕은 편이라 문 여닫는 소리만 나도 깹니다. 현관문을 조심조심 여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그 소리들이 매일 반복됐죠. 처음 일주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들도 28인데 뭐 새벽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계속되니까 불안해지기 스타트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빚쟁이라도 만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유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나야, 오빠 요즘 이상하지 않니? 유나는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니, 그냥 오빠가 요즘 어디 나가는 것 같던데. 유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오빠 요즘 방에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애한테까지 걱정 끼칠 순 없죠.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잠을 안 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50분. 10분만 기다리면 준석이가 나갈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그냥 운동이라도 나가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벽 4시 정각. 준석이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현관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어둠 속에서 준석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걸치고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미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밖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10월 초라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죠. 저는 준석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어요. 다행히 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가더니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어요. 이 시간에 버스가 다니나 싶었는데 곧 심야버스가 한 대 섰습니다. 준석이가 버스에 올라탔어요. 저도 급하게 뛰어가 같은 버스에 올라탔죠. 다행히 준석이는 맨 뒤쪽에 앉아서 저를 못 봤습니다.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 아들을 지켜봤어요. 버스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준석이가 벨을 눌렀어요. 저도 얼른 일어나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낯선 동네가 펼쳐졌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죠. 네온 사이는 대부분 꺼져 있었고 간간히 PC방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준석이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곳을 왜 오는 걸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도박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나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준석이가 멈춰 섰습니다. 낡은 3층 건물 앞이었어요. 1층은 폐업한 편의점이었고 2층과 3층은 불이 꺼져 있었죠. 그런데 준석이는 건물 옆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가는 계단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 입구까지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지하에서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았죠. 무슨 대화인지는 잘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지하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기계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석이의 목소리도 들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살짝 열었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지하 창고 안에는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젊은 청년들이었죠. 희미한 조명 아래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수상한 모임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준석이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벗지도 않은 채였죠. 앞에 놓인 건 낡은 컴퓨터 본체들이었어요. 여러 대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드라이버를 들고 본체를 열고 있었죠. 다른 청년들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왜 새벽에 지하 창고에서 컴퓨터를 만지는 걸까요? 불법 조립이라도 하는 건가요? 중고 부품을 훔쳐서 되파는 건 아닐까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한 청년이 준석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본체를 가져와 다시 작업을 시작했죠. 모두가 말없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서 준석이를 끌고 나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혹시 정당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 4시에 지하 창고에서 하는 일이 정상적일 리 없었어요. 그때 창고 안쪽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죠. 남자가 준석이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준석이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뭐라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준석이가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타트업 망한 이후로 아이는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무표정했죠. 그런 아이가 지금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남자들 앞에서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한테는 웃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들한테는 웃네요. 저는 준석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는데요. 그런데 아이는 저한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죠. 몇 시인지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 40분이었어요. 저는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했어요.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서서 건물 입구를 바라봤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하에서 청년들이 하나둘씩 올라왔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준석이가 마지막으로 나왔죠. 후드티를 다시 머리 깊숙이 눌러쓰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또다시 뒤를 밟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석이보다 5분 먼저 도착해서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했죠. 곧 현관문이 열리고 준석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아침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석이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준석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준석아, 엄마 출근한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일을 하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준석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유리를 닦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불법적인 일이라면 어떡하죠? 경찰에 잡히기라도 하면요. 점심시간에 유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유나는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유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오빠 요즘 어때? 유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오빠는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요. 방에만 있고 역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말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준석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준석아, 밥 먹어라.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당연하겠죠.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새벽마다 나가니까요. 준석아, 너 요즘 잠 잘 자니? 준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잘 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말하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캐물을 순 없잖아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준석이를 지켜봤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2시간 뒤에 돌아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도 비 오는 날에도 나갔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준석이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확인하고 말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 준석이가 집을 나섰어요. 저도 뒤를 밟았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곳에서 내렸어요. 같은 골목을 지나 같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준석이가 지하로 내려가는 걸 보고 저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이번엔 문을 살짝 더 열었습니다. 안이 더 잘 보였어요. 창고 안쪽 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였어요. 자세히 보니 사진들이었죠. 사람들의 얼굴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수리가 끝난 것처럼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준석이는 새로 가져온 본체를 열면서 옆 청년과 뭐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저 사진들이 누군지, 저 컴퓨터들을 왜 수리하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됐어요. 준석이가 저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누구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마 밖에 다녀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창고 안에서 준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이 창고 쪽을 보며 뭐라 대답했고 곧 준석이가 문 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 멍하니 쳐다만 봤죠. 준석이가 다급하게 계단을 올라와 제 팔을 붙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골목 한쪽 구석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여기 왔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저는 1달 넘게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나가는 게 걱정돼서 따라왔다고요.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준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답답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저 안에서 대체 뭘 하는 거냐고,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냐고요. 한참을 침묵하던 준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말하기 싫었던 거라고, 엄마한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랬다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랑이 뭐가 중요한데요? 엄마는 내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준석이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하 창고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중고 컴퓨터 수리 봉사 공간이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각장애인 가정에 무료로 컴퓨터를 수리해서 보내준대요. 준석이는 1달 전에 우연히 이 모임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봉사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봉사라고요. 제가 지난 1달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혹시 범죄 조직이라도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봉사였다니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준석이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스타트업 망한 이후로 엄마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대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무슨 얼굴로 봉사한다고 말하겠냐고요. 그냥 혼자 조용히 하고 싶었대요. 나중에 뭔가 제대로 된 걸 이뤘을 때 그때 말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이가요. 엄마가 원하는 게 성공이던가요?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준석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 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준석이한테 같이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다고, 내가 뭘 하는지 제대로 보고 싶다고요. 준석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명의 청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모두 작업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준석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오해가 있었는데 다 풀렸다고요. 청년들이 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창고 안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벽에 붙어 있던 사진들은 컴퓨터를 받은 사람들의 감사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부부, 아이들. 모두 청각장애인이라고 작게 써 있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정리된 컴퓨터들은 수리를 마친 것들이었어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옆에는 점검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한쪽 구석에는 부품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쓸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모아뒀더라고요. 준석이가 하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본체를 열고 먼지를 털어냈어요.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했죠. 옆 청년이 준석이를 도와줬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석이의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능숙했어요. 언제 저렇게 잘하게 됐을까요?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2시간씩 여기 와서 연습했겠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요. 40대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 수염이 덥수룩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석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지금은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한테도 잘 가르쳐 준대요. 성격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집에서는 말도 없고 우울해 보이기만 했는데요. 여기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엄마한테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을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준석이가 처음 왔을 때 많이 힘들어 보였대요. 자신감도 없고 자책도 많이 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봉사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늘었대요. 이제는 먼저 농담도 하고 후배들 챙기기도 한다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준석이가 왜 이곳에 온 건지요. 스타트업 실패 이후 아이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다시 의미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준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제 손을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요. 하지만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밥만 챙겨줬던 게요.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준석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울지 말라고요. 자기는 괜찮다고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손사래를 쳤어요. 오히려 준석이 형이 자기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고마운 건 자기들이라고 했죠. 저는 창고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모여 누군가를 돕고 있었습니다. 돈도 안 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요. 그냥 묵묵히
새벽마다 모여서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준석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준석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유나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 가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나 봐요. 유나가 저와 준석이를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랑 오빠가 같이 들어오는 게 신기했나 봅니다. 유나가 물었어요. 둘이 어디 갔다 오냐고요? 준석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산책 갔다 왔다고요. 유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유나한테 아침 챙겨 먹고 학교 가라고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지난 1시간 동안 본 것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아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아프다고 했어요. 사실은 아픈 게 아니었죠. 그냥 준석이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천천히요. 유나가 학교에 간 뒤 저는 준석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석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당연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을 테니까요. 저는 준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준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죠.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다고요. 저는 준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왜 용기가 안 났냐고 물었습니다. 준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스타트업 망한 이후로 엄마 얼굴을 똑바로 못 봤대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학비 대줬는데 자기는 그걸 날려버렸다고요. 그래서 죄책감이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준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방에만 있으면서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대요.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게 너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대요.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밥을 먹는 게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석이는 혼자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요. 준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봉사 모임 공고를 봤대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수리 봉사였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고 해요. 자기가 무슨 봉사를 하겠냐고요. 하지만 계속 생각이 났대요. 밤새 고민하다가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첫날 갔을 때 너무 떨렸대요. 자기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었다고요. 다른 청년들은 다 밝아 보이는데 자기만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줬대요. 그게 고마웠다고 했죠. 처음엔 간단한 청소만 했대요. 컴퓨터는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형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줬대요. 드라이버 쓰는 법, 부품 교체하는 법, 먼지 제거하는 법, 다 친절하게 알려줬다고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때부터 재미있어졌다고 합니다. 망가진 컴퓨터가 다시 살아나는 게 신기했대요. 자기 손으로 뭔가를 고치는 게 뿌듯했다고요. 스타트업 할 때 이후로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여기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대요.
아무도 자기한테 뭘 했는지, 왜 여기 왔는지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웃고, 그게 전부였대요. 그 편안함이 너무 좋았다고 했죠. 한 달이 지나니까 준석이가 제일 잘하게 됐대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대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알려준다는 게요. 자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대요. 자기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요. 비록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매일 새벽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었대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봉사한다고 말하면 뭐라 하실 것 같았다고요. 차라리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런 걸 해야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숨겼다고 했습니다. 준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한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서 부끄러웠대요. 28인데 아직도 엄마 집에 얹혀 살고 돈도 한 푼 못 벌고 그런 주제에 봉사한다고 하면 웃기다고 생각하실 것 같았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석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어깨가 떨렸어요. 얼마나 참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준석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성공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라고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요. 힘든 시기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진심으로 그렇다고 했어요. 준석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엄마는 내가 지금처럼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준석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게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모자가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나서 저는 준석이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말라고요. 엄마도 같이 하겠다고요. 준석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뭘 도와주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는 엄마가 제일 잘하잖냐고요. 창고 청소하고 컴퓨터 닦는 거 도와주겠다고요. 그리고 아이들 밥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일하는 애들이 배고플 텐데 도시락이라도 싸주고 싶다고요. 준석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우리 같이 하자고요. 준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엄마라고 말했어요. 저는 준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고맙다고 이렇게 착하게 커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준석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란말이랑 소시지도 구웠죠. 7개를 만들었습니다. 준석이랑 청년들 몫이에요. 준석이가 부엌에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같이 도시락을 싸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각자 다른 사연이 있다고요.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저는 준석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도시락 7개를 가방에 넣었어요.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준석이가 들겠다고 했지만 제가 들었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나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새근새근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나중에 유나한테도 다 이야기해줘야겠죠. 오빠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요. 심야버스를 타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와 준석이 그리고 몇 명만 타고 있었죠.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깜빡이고 가끔 불 켜진 편의점이 보였어요. 준석이가 제 옆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아침에 울고 나서 얼굴이 많이 밝아졌죠. 저는 준석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준석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0월이라 바람이 쌀쌀했죠. 저는 옷깃을 여미며 걸었어요. 준석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어둠 속에 있었죠. 준석이가 먼저 내려가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익숙한 불빛이 보였어요.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청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침에 봤던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두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수염난 남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셨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했죠. 저는 인사를 하고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7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청년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도시락이냐고 진짜 해오신 거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볶음밥이라고 따뜻할 때 먹으라고 했어요. 청년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방금 지은 밥처럼 따뜻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보온병에 넣어뒀거든요. 한 청년이 한 입 먹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고 했죠. 다른 청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락이 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배고팠나 봐요. 새벽까지 일하면서 제대로 못 먹었겠죠. 앞으로 매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든든하게 먹고 일할 수 있도록요. 준석이도 도시락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손맛이 그리웠나 봐요. 요즘 같이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잘 먹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청년들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쌓인 청소도구를 발견했어요. 빗자루랑 걸레가 있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았죠. 청소는 제 전문이에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바닥이 점점 깨끗해졌어요. 청년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아마 신기했나 봐요. 새벽에 누가 와서 청소를 하는 게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바닥 청소를 끝내고 컴퓨터들을 닦기 시작했어요. 수리가 끝난 것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죠. 먼지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았어요. 케이스도 닦고 모니터도 닦았죠.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컴퓨터들이 누군가한테 전해지겠죠. 청각장애인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이걸로 공부하고 어른들이 이걸로 일을 구하고요. 작은 컴퓨터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큰 희망이 될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청년 하나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창고가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요. 청년이 준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은 좋겠다고, 이렇게 좋은 어머니가 계셔서요. 준석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청년들이 하나둘씩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도구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제자리에 놓았죠.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뿌듯해 보였습니다. 수염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내일도 오시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앞으로 계속 올 거라고 했어요.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고를 나와 계단을 올라갔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준석이가 제 옆에서 걸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다고요.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냐고, 엄마가 더 고맙다고 했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같이 할 수 있게 해줘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준석이와 함께 창고에 갔어요. 도시락을 싸가고 청소를 하고 가끔은 컴퓨터 닦는 걸 도왔죠. 청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청년이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정직원이래요.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그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가 단순히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곳이라는 걸요. 넘어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준석이도 점점 달라졌어요.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죠. 집에서도 웃고 농담도 하고요. 유나도 오빠가 달라졌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고요. 새로운 사업을요. 이번엔 청각장애인을 위한 IT 교육 사업을 하고 싶대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요. 저는 준석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해보라고요. 엄마가 응원한다고 했죠.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한다고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따뜻했죠. 아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아들의 옆에 제가 있으니까요. 지하 창고의 작은 불빛처럼 우리도 세상에 작은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희망이 되고 누군가한테 힘이 되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매일 새벽 준석이와 함께 그곳에 갈 거예요. 도시락을 싸가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응원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준석이가 꿈을 이뤘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아이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온 아이라고요. 그게 진짜 성공이니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요. 준석이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엄마 눈에는요. 창고의 불빛은 오늘도 켜질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니까요.